여러분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아니면 이런 집에 살 거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은퇴 후에 어디서 어떤 집에 살아야 할까? 그리고 은퇴 후에 소득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자, 지금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의 시작인 1964년생이 올해 은퇴 연령에 진입하면서 문제는 앞으로 11년간 매년 100만 명씩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이 은퇴합니다. 아주 심각하죠? 이분들이 다 은퇴를 하고 나면 과연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상으로 신체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아서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자리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와 상충하고, 그래서 소득 절벽에 딱 맞닥뜨리게 되는 인구가 매년 100만 명, 앞으로 11년간 1100만 명이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1100만 명이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 경제활동 인구로 보자면 3분의 1이 은퇴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가 우리들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게 은퇴자 중에 연금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은 10명 중 1명뿐이었습니다. 60만 원 미만을 받는 분들이 73.8%, 거의 대다수가 60만 원 미만을 받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지방 소멸,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난, 서울의 아파트값,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아파트 평수를 줄여서 살아야 한다는 분들이 참 많죠. 오롯이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들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차 베이비 부모 세대인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인 1964년생부터 74년생들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705만 명 이미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954만 명입니다. 1차가 인구 대비 한 13%,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전체 인구 대비 한 18.6%,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를 다 합치면 인구의 32.3%가 됩니다. 자, 인구 수로는 1700만 명, 3명 중에 1명은 은퇴자, 그리고 또 3명 중에 0.5명이 어린이, 청소년이고요. 나머지 2.5가 경제인구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의 대다수가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고 또 대출받아 자영업을 하고 그랬죠. 대출받아 산 집에 이자를 소득도 없는 은퇴 후에 이걸 잘 갚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갚으면 된다 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르고 내리는 게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대출 갖고 이사를 가면 된다라고 하지만, 오른 가격에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이사 가려는 그곳의 아파트 값도 올랐기 때문에 이거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평수를 확 줄여서 가거나 아니면 살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지만, 그것도 자녀들과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것을 좀 꺼려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의 대거 은퇴, 올해부터 앞으로 11년 동안 지속되는데요. 어쩌면 신규 취업자 수보다 은퇴자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베이비 부모 은퇴 세대들이 팔려고 내놓은 집들, 그것을 사줄 젊은 세대들이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 전혀 감이 오지 않겠지만 아마도 서서히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의 목을 조여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개인들은 각자 자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고령 인구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 정치권이 좀 논의를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저런 권력 게임 할 때가 아니죠. 이렇게 심각해지는 현상을 대놓고 말하고 고민하는 정치인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근래에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무슨 철천지 원수들의 싸움처럼 복수라도 마치 해야 될 것처럼 다들 서로를 깎아내리고 싸우기 바쁩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국회의원들 저는 못 봤습니다. 자, 이제 노후 주거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후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노후에도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첫 번째, 익숙함이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있고요. 또 대개 은퇴 직전에 그 살던 자기 집의 주거 환경이 어쩌면 전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집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할 때 마련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삶의 지속성,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살던 곳에서 계속 노후에도 사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뭡니까? 경제적 형편이 받쳐줘야 되겠죠. 소득은 줄고
관리비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싼 집에서 계속 살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들 하나같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집의 다운사이징이죠. 집 평수를 줄여서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길 바라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들 또 자산관리 전문가들도 권하는 것이 바로 다운사이징, 이 방법이 1번이죠. 사실 자녀가 독립을 다 하면 넓은 집보다 좁은 집이 생활하기에 더 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넓은 집과 좁은 집에서 다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래도 넓은 집이 더 낫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걸 경제적 논리로 보자면 넓은 집보다는 좁은 집이 훨씬 또 이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살던 동네를 떠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인데요. 사실 이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던 일, 직장도 없어졌죠. 소득도 좀 줄었습니다. 그런 것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인데 정든 동네마저 이거 떠나야 한다. 이런 것은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스트레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서울 아파트 팔고 지방에 오면 집 2채, 3채 산다. 그러면 내가 사는 집 빼고 나머지 집은 세를 주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나머지 집을 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세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빈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또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거길 떠나서 산다는 거,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뭐 냅다 귀촌하시는 분들 참 그 용기를 보면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1등이 냅다 귀촌 귀향하는 분들, 두 번째가 담배 끊는 분들, 세 번째가 술 끊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진국의 사례는 어떨까? 선진국에서 은퇴 후에 가장 선호하는 집은 어떤 집인지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바로 자기가 사는 집에 계속 사는 것입니다. 은퇴 주거지 선택과 관련해서 자기 집 선호 현상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서 전원주택, 또 뭐 대규모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다시 도심이나 도시 근교로 돌아가고 싶고 또 자신이 살던 집에서 젊은 사람들과 계속 부대끼면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이른바 이걸 내 집에서 나이 들기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aging in place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기 때문에 은퇴 후의 생활도 당연히 길어지고 있죠. 고령화가 우리보다 먼저 시작된 일본의 경우 은퇴자들의 주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일본을 세계에서는 노인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곧 이 말을 들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 실버하우스로 입주하는 분들이 참 많죠. 도쿄 도내에 실버하우스가 통계상 한 3,377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과 경기도 다 합쳐서 고작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방까지 다 합치면 한 45개 정도로 데이터가 잡혀 있는데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훨씬 적습니다. 자, 일본의 실버하우스, 일단 월세가 저렴한 곳이 참 많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만 원 정도면 실버하우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에 갔더니 어떤 실버하우스는 입주 전에 체험 입주를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1박당 한 7만 원 정도, 한 6만 원, 7만 원, 8만 원 정도 내면 한 2주 정도 체험할 수 있고 체험 후에 내가 여기서 살지 말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본의 실버하우스들의 특징, 이거 알고 나면 좀 깜짝 놀랍니다. 도쿄 중심부에서 지하철로 30분 정도 안에 다 있습니다. 실버하우스라고 해서 도심과 멀리 두고 거기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버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려면 인구 감소 지역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5대 광역시 도심에서 먼 곳에 지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어봤자 뭡니까? 입주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안 짓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하는 경우는 도심에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디벨로퍼, 시행사들이 어차피 돈이 되는 사업을 하려면 아주 프라이빗하게 초고가로 임대하는 실버하우스는 짓고 운영을 하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게 대중화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정부가 다 열어주고 도심에 지어서 분양이나 임대를 하게 되면 아마도 아파트 시장의 이 열기가 다시 실버하우스 고급화로 또 확산이 되면서 또다시 실버하우스의 투기 세력이 몰리는 부동산 광풍이 옮겨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용인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버하우스는 반드시 필요한 주거용 건물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니어주택은 노인들이 살기 때문에 시니어주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설부터가 일반 주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화장실 바닥에는 비상벨도 있어야 되고요. 바닥 마감재는 안전하게 카펫을 다 깝니다. 여기저기 벽에는 안전바를 만들어서 자꾸 이동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요. 또 휠체어를 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문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의
온갖 안전장치를 해놓아야 시니어 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시니어 주택, 실버하우스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죠. 먼저 장점. 첫 번째, 노인들끼리 대화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친구들, 또래들이 모여 산다는 것이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서 좋다라고들 합니다.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같은 실버하우스에서도 빈부의 차가 있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자괴감이 들어야 되는가 라는 심기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같이 잘 지내던 옆방 사람이 다음날 안 보여서 두려워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게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 중장년층의 최대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노후 생활비입니다. 생활비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50세에서 55세 정도까지가 지출이 가장 많은데 뭐 식비, 교육비, 주거비, 세금, 건강보험료 온갖 이유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시기가 바로 50대 초반과 중후반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서 은퇴를 하고 나면 지출이 확 줄어듭니다. 쓸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쓸 곳은 많아도 소득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어서도 있겠지만 함께 사는 자녀분들이 독립해서 나가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와 일본이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본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알아둬야 할 얘기입니다. 일본은 퇴직 전에 부동산 담보 대출을 거의 대부분 갚습니다. 대출을 가장 잘 갚을 수 있는 나이가 보통 30대에서 40대들이거든요. 일본의 경우는 젊었을 때 갚아나가다가 은퇴 전에는 다 갚아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도 퇴직을 해도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끌어안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이유로 갚질 않고 나중에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왜 이렇게 다 갚아버리냐면 잃어버린 30년의 인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의 은퇴 후 주거지는 주로 어떤 곳일까? 특징이 있습니다. 관리비 적게 드는 곳이 좋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살던 곳에서 쭉 살고 싶어 합니다. 이건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다 같습니다. 세 번째,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버하우스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쿄 중심부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실버하우스는 사람들이 이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도 은퇴 후 주거 문제로 아주 심각해지고 있죠. 은퇴를 앞둔 시니어 10명 중에 3명이 은퇴 저축으로 저축이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사회보장연금으로 생활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긴장하고 있는 미국의 고민거리입니다. 요즘 아파트 매매 동향을 보면 보통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매매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매수하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인구가 줄어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곳을 찾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세 번째 20살이 다가오는 분들 그리고 이미 세 번의 20살을 지나신 분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20살로 인해서 은퇴하시는 분들 100만 명씩 은퇴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살던 아파트들이 매물로 나올까요? 자, 은퇴 후에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 도시입니까? 아니면 시골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주시면 서로 공유하면서 이 현실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영호TV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하신 모든 분들 특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 누르시고 시청하시는 분들 이분들 복 받으시고 부자 되시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